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요즘 한창 바쁘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여성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와중에 역차별에 소외되고 있는 20대 남성이죠. 이 남자들의 민심까지 달래면서 젠더 관심이 굉장히 많고 대화의 자리도 많이 마련하고 계신 분입니다. 20대 남성은 완전히 심지어 정치권에게도 배청을 당했다고 느끼거든요. 역시 민주당은 행위당이다. 동수법에 의원이 동의하셨다는 뉴스에 바닥 계층이나 다를 바 없는 자영업자 계층과 청년 알바 계층 사이에서 사실상 표창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맨날 이제 요새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뭐 이해를 구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런 건데요. 우리 딸 세대들께는 여전히 성폭력, 성희롱의 그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해드리지 못해서 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데 또 제 아들 또래인 20대 남자들 만나면 잘못은 우리 세대가 다 해놓고서 아무 잘못 없는 왜 그분들께 자꾸 역차별을 느끼게 만드느냐. 그래서 모두에게 죄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 네. 많이 들어드리고. 예. 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이제 느끼는 게 네. 특히 20대 남자애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이다라는 게 주로 20대 넘어서 30대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차별한 적도 없는데 네. 우린 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그런데 뭐 군가산점 없애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불만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네. 다 당신들이다. 그래놓고서 우리를 막 탓하니까 열받는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젠더 감수성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젠더 감수성을 넘어서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조금 더 예민해지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외부자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 현직 의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또다시 한번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서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말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자면 차명진 전 의원. 예, 차명진 전 의원이요.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쳐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이렇게 SNS에 이제 올려버린 거죠. 징해. 그다음에 그 같은 시기에 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지인이 보내줬다라고 하면서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이런 글을 올렸고요. 거기에다 또 저 안상수 의원 있잖아요. 그 맞장구 치면서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불쌍한 아이들을 욕보이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 분의 일탈은 아닌 거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내에 이런 정서가 분명히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게 예를 들어서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뭐 윤리위에 지금 회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들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방패막이가 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옹호하고 나섰고요. 또 바깥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시류에 핍박을 받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응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닌데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오냐 하니까 신나가지고 얘기한 게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거죠.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건데 자유한국당 내에 그 태극기 부대가 대거 입당하면서 분위기가 뭐냐면은 그 내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다. 그런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인기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지금 망언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거죠. 5.18도 그렇고 5.18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 그때 전당대회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김진태 의원 그 망언을 했는데도 완전히 현장 분위기 그분이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이걸 그때 보니까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망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막 조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는 정진석 의원이 그 뭐 한 단체에서 수여하는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수상자로 당일날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앞에 계시는 관리십니다. 국회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야 바른 정치 언어를 한다고 보나 보죠. 그 단체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네. 국회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야 바른 정치 언어를 한다고 보나 보죠. 그 단체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네. 정치판에 가면 사람들이 금방 바보가 되냐면
주변에 자기랑 비슷한 얘기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어서 그래요. 여기 뭐 우리 표 의원 계시지만. 그러니까 진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 자기네끼리 맨날 모여서 그 얘기하다 보면 아 이게 민심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런 덜컥덜컥 실수하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 표현님 이동환 선생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치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데 지금은 물론 그 자유한국당 전 현직 의원분들의 그러한 공감 능력 부족한 말씀들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지만 뭐 저희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영 논리 혹은 뭐 편가름,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것으로 자꾸 보려고 해요. 정치권을 보니까. 그래서 남의 편이라면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입은 것마저도 부정하려고 하고 그것을 뭔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려는 그 잘못된 집단적 사고들이 존재하고요. 그것이 특히 약자를 향해서 그것이 발휘될 때 국민들은 절망하시는 거거든요. 이 틀은 좀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이게 시간을 돌이켜 보면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의 기가 완전히 꺾이는.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은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지고 자신들의 정권을 뺏기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 세월호 사건이었거든요. 트라우마죠. 그렇죠. 솔직히. 자기네들한테는 이거는 말실수가 아니라 확신범이에요. 확신범의 그런 워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한 거대한 흐름이 있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자체가 친박당으로 완전 복귀를 완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바로 뭐였냐면 유가족들이 뭘 얘기했냐. 바로 재조사를 요구를 하면서 수사 대상으로 황교안 대표를 갖다 짚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금 나왔는데 지금 차명진 이분이 한 말을 갖다 그대로 한번 볼게요.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상식인이라면 내 탓이요 할 텐데 이 자들은 원래 그랬던 건지 이 자들은 아니면 좌빨들에게 쇠뇌당해서 그런 건지 전혀 상관없는 난 탓으로 돌려서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 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세월호에서 아들 죽인 게 유가족 탓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박근혜랑 황교안은 그 세월호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라 희생자라는 거죠.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한마디로 참사의 진실 규명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발언이 그렇죠. 한마디로 그 박근혜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홍문정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탄핵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전체적으로 완벽한 친박당으로 복귀를 완료했다는 선언이고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나 너무 또 나가시네. 뭐냐면 박근혜 그 대통령이야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그 강요로서 그 중요한 그 위치에 있긴 했지만 아무것도 책임이 지금 그 드러난 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정치적인 희생자 차라리 프레임으로 한다든가 하는 거는 그건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좀 너무 나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이나 태블릿 PC 문제는 사실은 뭐 세월하고 직접 직결이 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이 우연히 동시다발로 나온다는 것이니까 한국당은 수꼴통 집단인 것처럼만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나갔어요. 다만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보수 제1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 파문이 왜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는 보수 우파 지지자들에게 뭔가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지지해 줄 것이다라는 어떤 착각이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비슷하신 것 같네요. 네,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키고 싶은 거죠. 황교안 대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징이고 차기 대선 주자고 유력한데 세월호의 책임론으로 끌려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으실 것은 뻔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런 정치적인 그 논리와 피해자 심리라는 것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경찰 일선에서 있었지만 피해자분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다 지목을 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순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피해자분들 더 다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셨고 국무총리셨고 그 사이에 이 세월호가 참사가 발생을 했고 광주지검에서의 수사 당시에 법무부에서 뭔가 이상한 지시가 내려가고 수사 방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유족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족들은 거기다 가장 가시적이고 눈에
뜨이는 상징적인 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인간의 피해자의 심리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진실이 규명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만약 유족들을 그렇게 다시 물론이죠. 반대 공격한다는 거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결코 도움도 안 됩니다. 저는 뭐 그 발언을 옹호할 생각은 뭐 눈꼽만큼도 없고 저도 뭐 처음부터 비판을 했지만은 그 형평성의 문제. 천안함에서 희생당한 46명의 군인들이라든가 서해 교전 때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그에 합당한 정말 그 이 경의와 존경과 희생에 대한 적을 표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 보수적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이를테면 그 서해 수호의 날, 그 서해 교전부터 모든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런 자리에 지방 행사 꼭 가셔야 될 사안도 아닌데 대통령이 참석 안 하고 대구에 가셨죠. 그때. 그렇죠. 고 윤형사 소련 고 한상국 상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서해를 외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결국 북한 눈치보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안보와 관련된 이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그 예우는 뒷전에 밀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꾸 이 문제만 갖고 더구나 책임자 처벌까지 하면서 지금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듯한 모습이 혹시라도 정치적 그 의도를 갖고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자체가 사실은 그게 방어 심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아니 저는 방어할 일이 없어요. 제가 이제 SNS도 올렸지만은 영국에서 1989년에 힐스버러 사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4월 15일 날 발생을 해요. 축구장에서 96명이 사망합니다. 지금 30주년이에요, 올해가. 유가족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진실 규명 해내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그 당시에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해달라고 30년 지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그러냐라는 얘기 단 한 명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예. 지금 우리 뭐 위안부 문제 마찬가지고 일제 강제징용 마찬가지죠. 특히나 그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그 생각 같은 자식 또는 뭐 가족 이러신 분들은 현재 진행형에 5년이 흘러갔는지를 사실 느끼지 못하시거든요. 그 시간에 멈춰 계신 거죠. 멈춰 계신 거죠. 근데 그거를 시기를 들어서 왜 아직까지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그 차명진 전 의원이나 뭐 이제 자유한국당의 반응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를 가지고 또 너무 제 말도 그 너무 키울 필요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냐면요.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뭐가 달라졌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차분히 돌아보고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우리 사회가 과연 달라졌나. 이거를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족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한다고 하면서 제도 개선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면 이건 굉장히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지적을 하면 그런 지적을 했으면 야당으로서 그렇죠. 굉장히 적절한 지적,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그거는 힌트죠? 아이들이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5년째 지금 우리가 뭐 추모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달라졌냐 도대체. 그렇죠. 파문이 좀 커지는 분위기가 되니까 한국당에서 신속하게 입장 내놨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죠. 그리고 차명진, 정진석 두 전현직 의원에 대한 이제 징계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징계 바로 전에 사과가 제대로 됐는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사과 표현이 보면 이 유가족이나 피해자분들께 아픔을 드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이쁘죠. 그 얘기는 지난번 5.18 때에도 그렇게 그렇죠. 발언하지 맞아요. 않았나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5.18 망언 때도 5.18 유족들한테 상처가 되었다면 이렇게 가정법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상처 주는 말이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느낀다면 하니 이사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군요. 공감 능력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사과는 이렇게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요. 저는 이런 사과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근데 사실 이 정도의 망언을 한 분들이라면 정치권 떠나야죠, 사실은. 이게 사실상 원만한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이런 말 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사람 대접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 남아있다라는 게 5.18 망언 관련자들하고 세월호 관련자 이 사람들 다 망언 제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은 그냥 지지율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뭐 다른 당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당내에서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그 당의 그 고유 권한이고요. 자유 재량이고. 다만 정치의 도의와 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그 책무를 가진 정당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는 늘 그 황교안 대표의 그 세모라는 것이 걸려요. 이쪽도 취하고 저쪽도 취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내 그 열성 진성 당원 그리고 핵심 지지층 그분들을 만족시키려면 합리적인 중도적인 부분 국민들께서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고 반대로 합리적 그리고 또 중도 계층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진성 당원이나 열성 지지층이 탐탁치 않아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거든요. 이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둘을 모두 취하겠다라는 어정쩡한 태도인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도 그 콘크리트 지지층의 울타리 밖으로는 상당히 나오기 어려우실 것이다. 자, 구속 77일 만에 김경수 도지사가 도정에 복귀했습니다. 드루킹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거죠.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이제 법정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면서 도민들에 대한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속을 풀어달라 이런 논리를 폈고요.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에서 그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용을 했습니다. 보석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납부하고요. 그중에서 1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아주 이례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경남 창원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이제 석방을 했습니다. 또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같이 걸었고요. 재판부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공인인 만큼 일단 도주의 우려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심 판단은 드루킹 일단의 믿기 어려운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처음에 우리가 구속됐을 때 좀 이상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그때 뇌물죄에 관련해가지고 유죄가 나왔지만 현직 도지사로서 바로 구속하거나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냥 바로 구속을 한 게 좀 이상하다?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당연한 거다 예상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변호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런 보석 조건이 이렇게 길게 붙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주거가 창원시로 제한이 됐는데 특이한 거는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려면은 법원에다 미리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사건의 관계인들은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는 자택으로 딱 한정이 돼 있죠. 자택 밖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됐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들, 직계 혈족들, 변호인 이는 만나지 말아라. 이것도 굉장히 좁습니다. 어쨌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보석 허가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웠고 김경수 지사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좀 완화됐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그 도지사의 도정 수행 이것 때문에 자택에만 이렇게 묶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면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었거든요. 구치소 안에 있는 거를 집으로는 옮겼을 뿐이지 조건은 훨씬 더 왜냐하면 접견이 우선 안 되니까 면회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저는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경수 지사의 그 석방 조건 중에 드루킹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는 조건 이거는 사실은 약간 자가당착 아닌가. 왜냐 그 자체가 벌써 무슨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을 회유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고령이기도 하지만은 그 양반이 특별히 무슨 조작하거나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할 의뢰가 없는데 그런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서 보석을 허가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너무 다르죠. 일단 김경수 지사는 현재 그 업무방해죄로 2년 선고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공성법 위반 집행유예 상태이고 그 해당되는 사안 자체가 징역 2년 그리고 드루킹 관련된 사건에 국한됩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 전반을 관할하시던 분이고 그 관련된 혐의 자체가 국정 전반에 걸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직무 관련성 있는 영역이
대단히 넓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해서 이 사건 관련자 누구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이 파저티브하게 그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리고 거주지 자체도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니까 결과만 놓고 봐서 이 형평성이 결과적으로는 그렇단 말씀이죠. 그걸 뭐 임의적 보석이니 뭐 법리적으로 뭐 설명을 하던데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이게 이제 두 분의 보석 조건이 이렇게 달라 보이잖아요. 좀 이렇게 형평이 어긋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법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감정상으로 국민적 정서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법리는 뭐 더 다르다. 자세히 모르지만 조금은 압니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네. 재판장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 보석 그 허가한 걸 보면서 설마 했는데 역시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앞에 많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전조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코드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자 차문호 부장판사 그죠? 선임되자마자 뭐 양승태 뭐 키즈다 양승태 산업이라는 뭐 비난까지 인격 모독적인 그거까지 가하면서 비난이 쏟아졌었어요. 그죠? 거기에 바로 새로 바뀌어 들어온 분이 그 김민기 판사라고 우리법연구회에 아주 그야말로 진짜 이 김명수 퀴즈라고 얘기할 만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부 어울리면서 게다가 이제 뭐 좀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우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보석 허가도 또 그 밑자락을 까는 게 아니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혹시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법리적인 그 판단을 떠나서 알아서 기도록 만드는 건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코드화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생겼다. 물론 청와대 눈치 보기의 결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나 실제로 또 사법부에서 매우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미 6명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진보적 견해를 가지신 분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심지어 탄핵도 그 용인한다 그러나요? 그죠? 할 수 있는 인용하는 용인이란다. 용인은 저희 지역구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걸 또 받으시다니. 아니 그런 말하자면 이제 그 저게 구축이 됐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 보석 기각을 놓고 뭐 여와 야가 뭐 현명한 판단이다 무슨 뭐 친문 무죄냐 하고 정적 공방이 되는 자체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왜냐 아니 법원의 판결을 왜 정치권이 나서 갖고 맨날 그 원인은 사실은 여권이 먼저 제공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는데. 걱정되는 것은 이런 국민적 우려의 시각이 있다. 이동관 선생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제 음모론의 ABC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데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진보 음모론도 대단히 불편하고요. 들을 때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보수 음모론은 더더욱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핵심 가치는 체제에 대한 신뢰이고 안정이고 유지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 근간을 흔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 결과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과 행정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사들, 이로 인해서 사업부는 이제 불신할 수밖에 없다. 특정 색채로 채워져서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시는 순간 그 역도 성립하게 되고 언제나 우리는 사업부를 불신하게 되어 있어요. 진보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한번 텀이 와서 한번 참아 주셔야 돼요. 우리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싶은데 예. 지켜볼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선거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인물을 찾고 또 룰도 정하고 바야흐로 정말 총선 준비의 계절인데요. 이른바 어벤져스라고 하는 헤비급 정치인들이 몸을 슬슬 풀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예, 지금 뭐 여야를 통틀어 가지고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 2위를 달리는 황교안 대표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도 자유인이 된다면은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다음 달 말이면 이 총리가 지금 임기 2년을 채우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에 복귀해서 총선 승리에 기여를 한다고 한다면 당권 주자로서의 자기 자본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권 주자로서. 네, 대권 주자로서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뭐 경쟁자가 없잖아요. 여기는 뭐 상수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1년 남았는데 네. 필요 이상으로 좀 일찍 과열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 여당에서 이 지금 군부를 먼저 짚히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총선에 이제 올인하려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야당에서도 같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국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럴 때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국회에서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래도 될 땐가. 그래서 좀 정부 여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근데 벌써 이해찬 대표는 내년에 뭐 260석을 차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당을 계속 자극을 한단 말이죠.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아니, 그 당대표가 260석 얘기한 건 왜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기사 보고 깜짝 놀랐지. 이게 왜 또 이런 말씀 하셨지? 봤더니 왜 또 그러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려다 딱 걸리셨어요. 왜 또 그러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려다 딱 걸리셨어요. 예리하게 잡아. 잘못하면 공천 탈락한다니까. 공천 탈락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부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더니 그게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들 그 모임이었어요. 원외 지역위원장 잘 아시지만 수입도 없고 자리도 없고 그런데 그런 그 약세 지역에서 우리 당을 지켜오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음 총선에 당선되신다면 현재 우리 현역하고 합쳐서 240석이 된다. 거기다 비례대표 합치면 260석이 되겠죠. 하하하 이렇게 전부 하하 웃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농담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딱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올려버리고 나니까 아쉽죠. 하지만 뭐 그 발언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다 보니 언론에서도 없는 걸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대세론의 주인공인 이낙연 총리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진짜 이제 어떤 지역으로 출마를 할 것이냐 이게 벌써부터 뭐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어디로 출마할 거라고 점쳐보시나요? 사실은요. 이거야말로 답정너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창원 성산 때도 왜 직접 안 나갔냐는 주문 내지 또 약간 비판이 있었죠. 근데 현실적으로 선거 해보시면 알지만 지역구 갑자기 가서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무리한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비례대표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 저희가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DJ를 벤치마킹하라.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선 가능성 바로 밑으로. 그렇죠. 13대 나를 붙여주세요. 그렇죠. 예. 이분이 11번에 포진을 했거든요. 비례대표. 근데 그 당시로서 상당히 당선이 어려운 번호였는데 딱 11번에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 원내 2당이 됐죠. 그죠?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요번에 말하자면 총괄적으로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떤 지역구를 가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유일무이한 길이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아슬아슬한 비례대표 후순위를 그렇죠. 받아서 그러니까 희생의 의미도 있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딱 한마디만 보태고 싶은 거는 절대로 장수가 개죽음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린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들은 그거 나가봐 그러는데 그거 듣고 했다가는 길에서 비명행사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고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뭐 너무 어떤 걸 단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네. 예. 사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종로의 그 안정적인 당선 가능성을 버리고 부산 지역 감정 깨겠다, 동서합하겠다, 불나방처럼 그렇죠. 그것이 감동을 주셔서 인지도 3%로부터 출발을 해서 대통령이 되신 기적을 읽어내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황교안 대표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장단점을 모두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이동관 선생님 말씀이 아마도 예정된 수순인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하실 경우에 그 세모 이미지를 벗기 어려울 수 있다. 네, 이 정해져 있는 고정화된 이미지 밖으로 못 나오신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종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핫하게 떠오를 텐데 그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피하는구나 이런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황교안 대표는 대권이 목표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걸어야죠. 내년 총선이 목표는 아니니까 대권 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비례대표 후순위도 있겠지만 뭔가 상징적인 곳에 출마를 하는 것. 종로 같은 데도 있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공불락인 그런 곳. 예를 들면 어디 말씀하시죠? 용인시 정 뭐 이런.
와. 단박에 이제 그 지역구시잖아요. 백권 주자급으로 와. 이제 부상이 되는 거죠. 자, 대진표 또 새로 나오겠는데요? 정치를 그만둔다는 이야기인데. 표창원 황교안에게 도전장 던지자. 이게 절대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번 질러봐요. 오시라고 우리 집. 도발을 한번 해보라고. 뒤에 붙이면 돼요. 뭐 농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강북 지역 같은 데는 자유한국당한테는 서울의 강북 지역은 상당히 약세 지역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곳에 딱 깃발을 꽂고 내가 민주당 땅을 뺏어오겠다. 이런 정도의 결기를 보여주는 거. 이런 또 거 저렇게 낭만적이니까 국회의원을 못하는군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제 길로 갈랍니다. 그냥. 아니 우리 장 변호사는 그렇게 가도 돼. 아직 나이도 있고 이제 도전에 실패를 하더라도 두세 번도 할 수 있으나 우리 저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한 번 해서 안 되면 끝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개죽음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가 남의 일들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뭐 자기 일 아니라고 말해 저기 나가봐 그리고 뭐 그 앞에 잘리면 뭐 그게요. 국회의원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그게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사실 많은 이제 언론에서는 종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 대 이낙연 총리의 이 빅매치가 있지 않겠느냐. 뭐 약간 부채질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고요. 사실 종로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인 게 거기 대통령급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거기서? 한국 정치, 한국 대한민국의 어떤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데라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나와. 여기서 한번 붙어봐라라고 기대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성산 창원에서 한번 붙어봐라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사실 선거는 황교안 대표 이름으로 치렀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졌어요. 여영국한테. 그러니까 자기의 파괴력을 입증을 못했던 거죠. 이번에 한번 입증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아마 내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못 걸 것 같아. 개죽음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게 저는 그분의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뭐냐 이낙연 총리도 여기 나오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또 정세균 저기도 있고 노리는 사람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황교안 대 뭐 이낙연이 종로에서 붙느냐 이거는 사실 시나리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붙었으면 좋겠어요. 황교안 대 이낙연도. 원래 저 제일 재밌는 게 그 싸움 구경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 흥미진진하겠으나 실행될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는 소설이에요. 왜냐? 그런가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제 과거 같으면은 국회의장 지내신 분들이 대개 이제 은퇴를 하시죠. 근데 정세균 그 전 의장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현재로선. 그다음에 종로가요. 서울 시내에서 동이 제일 많은 구예요. 87개.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급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저쪽 창신동 숭인동에 가면 재봉틀 하나 놓고 그런 영세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한국을 축소판화해 놓은 것 같은 데기 때문에 상징성이 큰 데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덜커덕 가서 되는 데가 아니라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바람으로만 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인물, 구도, 바람.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종로 가서 그냥 뭐 내가 뭐 좀 유명하니까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이동건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그럼 이낙연 총리를 종로에다 출마를 우리 당 내에서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연고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 전체의 어떤 그 총선에 대한 관심을 높여드리는 이런 그 제목으로는 아주 좋은데 실제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지 않겠느냐. 네. 다만 꼭 종로만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당의 대선 후보자라면 적어도 총선에서 직접 유권자를 만나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이러한 모습은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종로에 지금 여권 내에서 출마 가능성으로 점쳐지는 인물들은 이제 뭐 이낙연 총리가 있을 것이고 정세균 전 의장 또 한 명이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잖아요. 최근에 임 전 실장은 뭐 종로로 이사까지 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같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관심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임종석 실장이 진짜 이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세균 전 의장이 교통정리가 필요한 건데 뭐 밀약을 받은 거 아니냐. 그 두 분 간에 뭔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떠돌긴 하던데. 그건 뭐 임종석 실장과 그렇죠. 예. 또 모를 일이네요. 언론에서 또 그냥 할 수 있는 그냥 일이라서. 이사하진 않았을 것 같고 당연히.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 임종석 엄청난 실장은 선배분인데.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사의 주소지를 종로구로 정했다는 거는 그냥 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원래 이제 지역구는 성동구 쪽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의미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종로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있나 봐요. 지난번 총선에서 보면 정세균 의장이 오세훈 전 시장이랑 붙었던 데잖아요. 그런데 이제 총선 직전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전 시장이 10% 정도 앞서는 걸로 그랬었죠. 그렇게 계속 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의장이 나중에 봐라. 내가 꼭 이거 잘못됐다는 걸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 이렇게 맞아요. 아주 네.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실제로 정세균 의장이 큰 표차로 이겼어요.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종로구의 그 민심이라는 게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좀 있나. 근데 그때 옛날에 종로구만이 아니라 출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그 저기? 나는 그때 출마 이제 의사를 표현했었죠? 했는데 그때 이제 홍사덕 전 부의장이 전략 공천을 받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접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로를 좀 아는 것이죠. 역시 1번지 맞네요. 함부로 덤빌 수가 없겠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덤벼야지. 제가 그 재밌는 싸움 구경 좀 하려고 그러는데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재밌어야 돼요, 그게. 그래도 우리가 사실이 아닌 거를 그 사실로 만들어야지.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이동환 나랑 둘이 나가자. 그러면 종로 빅매치. 저 대신에 저 고양이 루비. 여기 빼세요. 자, 뭐 누가 선발될 것인지가 이제 여권의 핵심 변수라면 뭐 압도적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한테 있어서 이제 총선 치르기까지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근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현실이에요. 특히 그 탄핵 문제. 아까 세모 얘기 계속 나왔죠. 끝까지 세모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렇죠.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보수 대통합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케미들이 막 너무 엇갈려 있어갖고 쉽지 않은데 네. 그걸 만들어내는 게 정치력이겠죠. 그리고 당내 반발 물론 있을 거예요. 그죠? 친박의 반발이 있고 복당시키려고 한다면. 그러나 이번에 창원 성산에서도 보면 바른미래당과 후보 통합이 이루어졌다면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였잖아요. 물론 변수가 많지만 결국 결론은 뻔한 거거든요. 갈라지면 망하는 거고 뭉치면 이긴다. 이건 어느 당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보수 대통합은 그렇게 큰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에서 간다 하더라도 일부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안철수 쪽 이분들은 또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면 공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공천이 새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자리를 주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내쳐야 되는데 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친박 위주로 이게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뭉쳐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다시 공천 자체가 친박 위주로 될 경우에는 비박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면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근데 밑에 진 교수는 있기는 너무 그런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친박당에 머물러갖고 이 당이 망해야 되는데 하는 게 그냥 발언에 그냥 다 배나와. 아니, 저는 그걸 뭐냐면 극복해야 된다는데 왜? 저는 그래서 그게 못할 아니라 거라고 친박당이 되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실제로 친박당이 되면은 사실은 정치적 반대자들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좋아할 짓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정계 개편에 지금 뭐 되게 중요한 키인 건 맞고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보수 대통합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유승민 대표가 가장 그런 분인데 유승민 대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금 처지란 말이에요. 그 배신자 프레임이 워낙 강해서 그래서 통합은 뭐 희망하는지 상관없이 그건 안 될 거다. 그러나 연합은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연합. 선거연합을 하겠다. 선거연대.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대구 수성에서 당선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번에 재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사실 이 대구 수성구가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냥 제가 이제 학교가 그쪽에 있잖아요, 경북 지역에. 근데 이제 택시를 탔더니 느닷없이 그 기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김부겸도 이번에 힘들 걸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민심이 여당을 떠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대구 지역에. 그분이 친박인가 보다. 아, 친박은 맞아요. 친박은 맞는데. 친박은 이제 맞아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 대구가 자유한국당하고 저 더불어민주당이 60대 34. 이렇게 거의 뭐 더블 스코어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벌써. TK는 뒤집어진 지가 오래돼서 김부겸 지금 장관이 그 굉장히 좀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론 자체는 사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거는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김부겸 이분은 민주당하고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좀 봐주신 부분이 있고요. 또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행안부 장관까지 겹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TK 있는 분들이 또 기대할 부분이 차차기나 또는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한 모습들을 봤으니까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또 평가가 있다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대구에서의 그 대구 수성구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독특한 곳이다.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말하자면 대구에서는 그래도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편을 든다는 것보다 합리적인 보수가 많은 같은 보수도. 그런데 우리 김부겸 의원이 그냥 처음 당선된 게 아니고 그 전에 그 대구시장 나가서 또 낙선했는데 그때 낙선했을 때도 이 지역구에서는 이겼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뭐냐면 김부겸이라는 존재는 수도권에 자기가 이미 기존에 그 삼선을 했던 곳을 버리고 여기 내려와서 하는데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거 뭐 좀 싸가지도 있고 그래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키워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공감대가 이미 상당히 형성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다음에는 누가 여기 쉽게 상대가 가기가 좀 어려운데요. 특히 지난번에 그 김문수 지사 가셨다가 아주 그냥 참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무난히 수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뭐 선거라는 거는 진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선거운동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 유명한 벽치기 유세 아시죠? 어디 아파트 앞에 가서 듣든 말든 혼자 하는 그 사실은 열정적으로. 그렇죠. 아무도 안, 없어도. 근데 그 아무도 안 듣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실은 몰래 보죠.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건 뭐 그 현실적 가능성은 차치하고 김부겸 의원이 이번에 여기서 다시 당선돼 올라온다면 정말로 유력한 그렇죠. 주자권 안에 완전, 들어갈 거는 뭐 완전 대권이죠. 확실하거든요. 김부겸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평가들이 대체적으로 후한 편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장관직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했죠. 수행하셨고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네. 경쟁자인데요. 사실은 김문수 전 지사 전 후보께서 너무 커다란 데미지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승패는 차치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유권자들은 보시는 거거든요. 전부 보시는데 그래 한번 이번에는 표를 줄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넘어갔는데 근데 미안한 감도 있고 내가 표 안 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를 봐요. 근데 이분이 지자마자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장 뭐 출마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수성구의 유권자들은 다 보시거든요. 전만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먹고 이렇게 예. 전마한테 이런 거. 그럼 그 이면에는 자유한국당은 우리한테 뭐야? 그냥 대구 사람들은 무조건 자유한국당 표만 주는 누굴 보내도 이런 사람으로 보는 거야? 이런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너무 잘못했다. 조금이라도 더 계시면서 뭐 뼈를 제가 묻었어야지. 뭐 승리는 못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당에서 차출해서 떠나시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후임자가 누가 오시든지 간에 부담이 없어요. 네. 근데 너무 커다란 부정적인 레거시를 안고서 오시기 때문에 누가 오시더라도 아마 힘드실 것이다. 이거 더불어민주당은 뭐 좀 이렇게 디스할 사람 없나? 정부다 보니까 그냥 저 자유한국당 사람만 디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올 겁니다. 흔들리는. 사고로 치기 마련이다. TK와 더불어서 격전지로 예상되는 PK의 경우에 의석이 40석이나 되는 최대 승부처입니다. 여권에서 뭐 인재풀 투입을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 차출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가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는 국기는 제가 아는 국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이. 우리 국이? 예. 김준권. 안 나갈 거예요. 제가 아는 국기는 안 나간다. 왜요? 왜요? 아니 그냥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정말로 거기 뜻이 없어요.
뭐에 부산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아니면 말하면 정치인이 될 정치에? 뜻이 없고 그때 우리랑 만나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법, 권력구조 개혁 여기에 내가 관심이 있지만 예컨대 내가 배운 학문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근데 그 이상의 뜻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꼬셨거든. 나가라고 막 친구들이 다 꼬시는데 한 번도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내가 나갈 확률은 마이너스 100%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0%가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 %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로 국기가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당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을 구해야 될 그런 정말 마지못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나갈 일은 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봐요. 기다리고 있었더니 뒷살 사람이 딱 나왔네. 그러니까 우선 저는 그 2002년이죠. 부산시장 선거 때 그 문재인 당시 수석 차출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나간다고 버티니까 그때 당시에 그 당에서 염동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꽃길에 편한 자리에 앉아갖고 하려고 그러냐고 공세를 펴가지고 결국 그래서 처음에 간둔 거예요. 그 비판을 받고. 근데 지금 당에 그런 동력이 있나 전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야 조국 너 뭐야 거기 앉아갖고 무슨 따뜻한 데 앉아서 하려고 그래. 이거 나와서 총대 메고 해. 라고 할 동력이 있는가 하는 게 첫째는 의심스럽고 둘째는 저는 요새 유권자들 의식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전하고. 아직 검증은 저도 안 해봤는데 왜 의미 없이 뜬금없이 왜 갑툭튀. 이름만 갑툭튀. 예. 딱 좋은 말이네. 자기 좀 유명하고 비유명세 갖고 와서 하는 그 정치가 점점 더 안 먹히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말하면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는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년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이 30% 찰랑거리는 선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미 기울어진 PK 운동장에서 조국이라고 해도 과연 재주가 있을까? 본인의 물론 그 지향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것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 아까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동력이 있겠느냐 네, 그것도 하셨는데 그렇고.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혼내서 끌어내릴 동력은 아직 안 보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전재수 부산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 요청하는 형태의 그러한 이제 모션은 있었고요.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개인은 뭐 진중권 선생님 말씀처럼 전혀 정치의 뜻이 없는 사람이고 사실 민정수석에 그 가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억지로 끌어다가 이제 앉힌 그런 그리고 다른 거 안 합니다라는 약속 하에서 간 건데 하지만 모르죠. 이건 모르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동환 선생님 말씀처럼 정합성이라는 측면의 이면에 제가 읽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그런 험한 바닥에서의 선거운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망가지고 진흙탕에 들어갈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혀 정치인 뜻이 없었고 정치 절대로 안 한다고 네. 2015년 10월 24일까지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치할 거로 보이던데요, 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지향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네네. 객관적으로 제가 저 패널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네. 아, 저 양반은 정치권에서 가만두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어요, 나는. 네. 나도 3번 얘기하면 자기를 자기가 모른다니까. 어? 자기도 모르겠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근데 그건 제가 알아요. 제가 그때 표 교수님하고 그때 이제 표 의원님하고 방송 같이 했어요. 방송 같이 하고 연락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몇 번. 근데 절대 안 한다고 그때 얘기. 그러던 분이 근데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민주당의 어떻게 된 거예요? 댄싱 머신이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나도 원래 절대 예. 뭐 청와대 수석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신문사에서 뼈를 묻으려고 그랬지. 네, 그게 알겠습니다. 맘대로 안 네. 되더라고.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조국 수석이라는 분이라고 해서 절대라는 건 사실은 없다. 네. 차기 잠룡부터 예상 격전지 출마 후보들까지 21대 총선 미리 보기 해봤습니다. 앞으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최대 변수라고 할까요? 우리 외부자들이 한 줄 관전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면. 이런 게 늘 어려워요. 한 줄로 평가하는 게.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저부터 할게요. 그럼. 예. 전직, 현직, 미래 대통령이다. 지금 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또 그걸 어떻게 넘어설 건가 하는 것. 그 영향력이 이제 1차가 될 거고 중요한 건 아까 지금 현 대통령 그 지지율이 과연 어떻게 유지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누가 미래 권력인가를 중심으로 큰 틀의 소용돌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경제야.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지금 하향기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면 당연히 국민들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냐면 그 여권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년까지 만약에 유지가 되느냐, 그게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혁신과 진심 이게 결국은 열쇠가 될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공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공격 이것으로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선택을 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분석하는 와중에 괴로우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최근에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바른미래당의 이제 호남계 출신 의원들하고 평화당하고 회동이 있었다. 제3지대. 지난주에 그래서 회동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죠. 민평당하고 합쳐서 뭐 호남에서의 선거만 생각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당이 살아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손 대표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현안 할 얘기가 있다니까. 아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전까지 10% 지지율 안 오르면 그때 그만두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혹시 손학규 대표의 그 의중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제가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돼 있는데 방송 때문에 못 갔어요. 요즘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손 대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듣기로는 본인의 제3의 길에 대한 예. 그런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고 저는 확실히 느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16년도에 그 국민의당 돌풍이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라고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정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2016년 이후에 박근혜 탄핵이 있었고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부응을 잘 못했잖아요.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이탈한 그런 민심들이 자유한국당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게 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더 심하게 더 열망하게 될 거다. 이건 저는 확실하게 느낍니다. 저도 사실은 장진영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 양당 구도 하에서 서로 간에 그 정쟁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화가 날 지경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다른 정당들의 존재거든요. 네. 그래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시면서 때로는 이쪽에 때로는 저쪽에 하시면서 입법도 이뤄내고 계속 긴장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대안 세력이 우리보다 커질 수 있어라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른미래당이 바른미래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속 존재의 당위성을 가져가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자리를 못 잡고 계신 모습은 사실은 좀 지금으로서는 좀 혼란스럽고 어렵다. 잘할게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낙태죄가 사실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었죠. 예, 이번 사건은 2017년에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낸 사건이거든요. 형법 269조 자기 낙태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끔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형법 270조인데 이건 동의 낙태죄라 그래서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건 좀 세더라고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9명이 있으면 3분의 2, 즉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재판관 4분이 헌법 불합치, 그다음에 3분이 단순 위헌, 그다음에 2분만 합헌,
결국 이제 7대2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이 법을 뭐 제정하고 뭐 이런 사이에 사회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2020년 말까지 이제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죠, 사실상. 네. 헌법 불합치라는 게 언뜻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 합헌이면 합헌이고 위헌이면 위헌이지. 그렇죠. 헌법 불합치는 뭐야?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절충적인 판결입니다. 이게 단순 위헌 결정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파장, 이게 그 법이 규율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법률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일도 양단으로 끊어버리기가 사회적인 그 안정성, 법적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절충적인 결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러면은 2020년 전까지 네. 만약에 낙태를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렵죠, 사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이 살아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이 사문화되는 거죠. 사문화되는 거죠. 네, 그냥 글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헌법 불합치가 됐는데 요번에 결정 나기 전에 2012년도에 합헌이 나고 요 결정 이전에 7년 사이에 유죄 판결 받은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어떡해요? 되느냐. 예. 이런 또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헌이면 구제가 돼요. 위헌이면은 형법은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제가 됩니다. 근데 헌법 불합치는 소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심이나 이런 걸로 구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논란이 있어요. 지난 2012년에 이제 합헌 결정이 난 이후에 7년 만에 이렇게 뒤집힌 판결인데 이것을 두고 또 일각에서는 진보 색채가 짙어진 헌재에 예고된 반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굳이 밝히는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적합한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른바 이제 6기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이제 언론에서는 진보가 4분이고 중도가 2분이고 보수가 3분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추천자죠. 추천자. 대법원장 누가 추천이냐, 그렇죠. 대통령 추천이냐, 네.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 좀 분류하는 사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사실 정말 이분들의 그 성향을 그러니까 윤리적 또는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 불합치를 내신 분이 유남석 소장님, 이분은 보통 진보로 분류가 되는 분이고 이영진 재판관 중도, 이선혜 재판관 역시 중도고요. 또 특이한 게 서기석 재판관인데 이분이 사실 보수 성향이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분인데 이번에 이쪽 편에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위헌은 이른바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이석대 재판관, 그 다음 이은혜 재판관이고요. 또 김기영 역시 진보 성향이죠. 합헌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종석, 조영호 역시 두 재판관인데 보수 성향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게 뭐 더 재판부가 진보적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번 결정이 났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이 있어요. 그쵸. 2012년도에 낙태죄가 합헌 판결이 났는데 그때 합헌 의견이 더 많아서 합헌이 아니고요. 위헌 정족수 6명을 못 채웠어요. 합헌 위헌 의견은 4대4로 갈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단순 위헌만 치면 3분이에요. 3분. 그다음에 이제 합헌이 2분이고 헌법 불합치가 이제 4분입니다. 그렇게 치면 단순 위헌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합헌 수가 이제 또 2분이 줄어들었죠. 그쵸. 대신에 이제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약간 그 가운데 지역 그쪽이 넓어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 늘었느냐라고 하는 데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는 꾸준히 여성 그리고 남성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이제 각별히 관심을 또 갖고 계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7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이유 이것 때문에 뭐 바뀐 것 같다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가장 핵심은 결국은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죠. 이제까지 낙태라는 부분을 생명권, 태아의 권리, 그다음에 이제 그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기뻐하실 전체 가족의 어떤 권리로 보고 이것을 왜 함부로 당신 혼자서 결정하느냐. 이러한 어떤 입장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사회가 태아에 대한 결정 혹은 임신에 대한 결정, 임신의 중단이냐 지속이냐 이 결정은 오롯이 그 임신한 여성 그의 결정권이다라고
라는 것을 이제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 뭐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이수영님이 가끔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을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 시점에서 끼어들지 아니할 수 없는 예, 그런 발언을 오늘 낙태죄 이게 헌법 불합치 관련해서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뭐 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권이고 인격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계속 뭐 임신을 유지할지 중지를 할지 출산을 할지를 그 당사자인 인부, 여성이 주체자가 돼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형법에 그렇게 하면 죄야. 죄를 물었잖아요. 이것은 국가나 사회적으로 여성한테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하게 만드는 강제성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그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은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준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저도 이제 이 시점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잘 봐야 됩니다. 판결문을. 이게 낙태죄를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지금 낙태죄는 수정난서부터 그다음에 모체에서부터 분리되기 직전까지가 태아잖아요. 네. 이 전 기간을 걸쳐서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형법은. 그렇죠. 네. 지금의 형법은 그 기간을 구별하지 않고 처벌하고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침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 나오는 이야기가 임신 주기 언제까지 낙태를 인정해 줄 것인가, 허용해 줄 것인가, 그 논의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성계 일각에서는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계시는 거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권을 중시하는 분들 역시 불만이신 거고, 그리고 국회에 이제 그 구체화된 입법의 숙지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시켜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느냐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 문제는 뭐냐면은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게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독립적인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뭐 기관이 다 분화된 상태를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기준들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게. 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헌재의 주문을 이어받은 것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서 이제 부지런히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가장 난항을 예고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임신 중 어느 시기까지 어느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냐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 인부가 내가 낙태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언제까지 설정할 것이냐. 표현에 의하면 결정 가능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인 사유를 인정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쟁점인데 헌재에서는 22주가 넘으면 현대 의학상으로는 독자적인 태아가 이제 몸 밖에 나와서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22주를 기준으로 하되 안쪽에서 결정 가능 기간을 논의해서 정하라. 그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낙태는 이것도 이제 지난 2012년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건데 그때는 이제 안 받아들여졌죠. 왜냐하면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면 내가 이거를 키우기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다는데 뭘 할 거야? 네. 또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제한이 없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의당에서 이제 아주 발빠르게 발의를 했습니다. 이정미 대표가 모자보건법 법률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임신 중절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유를 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14주를 넘으면은 그러니까 3개월이 넘고 22주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주를 넘게 되면은 건강이 위험하다라든지 아주 중대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성폭행이라든지 그렇죠.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기준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단체들 중에서 일부는 또 이게 정의당 아니 너무 약하다 또 이렇게 또 비판을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비판의 핵심이 너무 첫째는 서둘러 나왔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전히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분석과 수구의와 그 논의 이후에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것이 궁색하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산모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내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를 내세워야 될 텐데 그렇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런 사유가 인정되는 분과 아닌 분 사이는 또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커리어도 있고 돈도 있고 연봉도 있고 또 뭐 능력도 있는 여성일지라도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여성들이 말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신분이고 아주 밥벌이가 어려운 경우일지라도 이 학생은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사회적인 기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렇죠. 게 사실은 본질이라는 거죠. 예. 바로 이 부분에 이제 그 여성단체들의 비판이 지금 집중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있어도 사실 그 사문화될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다만 이제 상징적으로. 다만 이제 상징적으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법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이곳에 고민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시행령 마련하고 시행규칙 마련하고 고시 마련하고 집행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병원에 대한 규제 단속이라든지 이것을 하면 해도 문제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문화된 규정을 예상하면서까지 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는 거죠. 역시 이게 자 고민거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사회적 지혜를 모아가야 할 그런 사안인데 보니까 뭐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31개 나라가 사회경제적 이유나 임산부의 요청으로 중절을 허용하는데 그 범위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는 12주까지 요청이 있으면 바로 해줄 수 있게 돼 있고 호주는 20주. 영국은 재밌는 게 보니까 인부가 원할 경우 허기하는데 2명 의사의 진료 무슨 보증 같은 게 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제한을 두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떤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는다는 것도 다만 흐름이 그런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해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죠. 실제로 그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들의 임신 중절률이 우리보다 낮아요. 낮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들한테 임신 중절한다는 게 이게 뭐 쉽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신체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고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과 더불어 태아가 만약에 그러니까 낙태를 그 결정하기까지의 그 갈등 상황에서는 태아가 출산해서 앞으로 살아갈 그 태아의 삶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한 후에 하는 거지. 이게 뭐 아무렇게나라는 말이 그 수식어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헌재 판결이라는 게 이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자기 개인적인 도덕 윤리적인 뭐 신조 아니면 종교적 이유 여러 이유로 본인이 지켜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법으로 강제해서 무리하게 이런 건 안 된다 하는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낙태를 금지시키는 이런 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쪽이 사실은 낙태를 막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 논의가 있을 때마다 왜 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논의를 몰고 가는 게 참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같이 살리면서 갈 수 있을까?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런 의문도 해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도 생명의 출생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생명이 이제 출생을 한 이후에 걱정과 부담이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양육이라든지 그런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낙태 자체를 마치 그 산모의 뭐 나쁜 행동이거나 도덕적 비난 받아야 할 행동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남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의사분들의 특히 산부인과 의사분들의 어떤 양심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의료법에 보면 진료 거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진료 거부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14주건, 22주건 그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되어버리면 만약에 어느 산부인과에 와서 그 산부가 낙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의사가 신념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나는 낙태 반대입니다, 못합니다라고 할 경우 진료 거부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의 문제도 대두가 돼 있어서. 근데 그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병원을 갈 때가 많잖아요. 내가 꼭 그 의사한테 이걸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의사가 정말 그 시술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존중해야 할 감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문제가 되나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그 부분을 되죠. 보완할 수 있는 예. 법도 역시 개정을 해야 될 수 있겠네요. 법 규정에 그걸 마련해 줘야 하고 네. 그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제 어떤 산부인과는 우리는 낙태를 시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지 않는 곳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낙태 찬반에 대한 의견에 따라서 그 병원에 대한 어떤 평가, 사회적 평가 내지는 또 공격이 있을 수도 당할 있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있죠. 이게 또 다른 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아까 의료법 문제가 나왔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현행법에서 낙태를 하면 낙태죄 처벌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상속 결격자가 돼요. 그래요? 네, 상속 결격자가 돼요. 그래요? 네. 상속권자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현행법에서 낙태를 하면 낙태죄 처벌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상속 결격자가 돼요. 그래요? 네, 상속 결격자가 돼요. 그래요? 네. 상속권자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 만약에 아기가 몰랐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법에서는 그 상속에 관해서는 태어난 아이로 봐요. 네, 출생한 걸로 봐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이하고는 동순이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생겨. 근데 그건 진짜 가부장적이네. 그러게요. 지금 법도 민법에서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아마 같이 가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민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태아는 수정난 이후부터는 사람으로 보는 그런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 근데 이제 형법은 좀 다르죠. 형법은 모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 만약에 생명을 뺏어서면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그냥 낙태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마다 사람을 언제부터로 볼 것이냐가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민법의 그 상속법 조항은 좀 같이 개정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외부자들이 뜨겁게 논의했듯이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약속된 시간 2020년까지 부지런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표 의원님.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좀 어려웠고요. 그러셨어요? 네. 예. 그리고 여전히 또 많이 배웠습니다. 예, 이동환 선생님, 진중권 선생님, 또 장시정 변호사님 늘 언제나 같이 아주 넓은 식견, 전문적인 이야기 주셔서 많이 배워갑니다. 되게 흐뭇한 표정. 그렇지, 우리가. 유성민 표정이 딱 그러셨네. 내가 평소에 얘기하잖아. 공부하고 아부는 틈틈해야 된다고.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인생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잘못 산 것 같아, 이때까지.